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학 때 왔었는데 그때 만난 분 계시죠? 네, 대부분 다 아마 그대로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한 모습 다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50분 동안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와 재정 정책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번 학기 어떤 강의를 들으셨는지 쭉 보니까 제 강의 제목이 너무 무슨 대학의 특강 같아서 근데 동신 이 경로대학이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하느라고 이걸 가져왔는데 제가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회마다 이 경로대학 형식의 여러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경로대학이 진행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할 때 당연히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걸 좀 하시죠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쾌히 이거 중요하니까 진행을 합시다 이래갖고 정말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고 딱딱한 주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100만 원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이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 중에 한 30만 원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에요. 사실 70만 원만 내가 써요. 100만 원이 있지만 30만 원 누가 쓸까요? 나라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0만 원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안 갖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면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볼 텐데 그렇게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30만 원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을 뽑아놨으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일을 맡겨놨으니까. 그분들 세비도 주고 월급 주는 거죠. 그분들 일하라고 직원들도 붙여주고. 그렇게 다 해놨는데 뭐 나까지 그렇게 신경 써봐야. 그리고 내가 신경 쓴다고 뭐가 변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죠? 네, 사실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 우리가 300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이분들이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뭘 알고 뭐를 중점적으로 보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분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물론 공천이 받아야 되겠지만 내년 4월에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게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표가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정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정책을 수행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주머니. 우리 뭐 은퇴해서 수입이 없는데 나는 돈 안 내는데. 아니 우리 아들이 내는 거, 우리 딸이 내는 거, 우리 손자들이 내는 거는 돈이 아닌가요? 당연히 우리가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들, 딸, 뭐 손자 다 해서 손녀 다 우리가 용돈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물건 살 때 세금 내죠. 그죠? 우리가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는 안 내도 물건 살 때 다 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 100만 원 중에 70만 원 내가 쓰니까 그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그 3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라가 하는 일은 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주제를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소개를 학감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정치인들하고 국회에 있을 때 이게 제가 어공이라고 학교에 있다가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자문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중간중간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같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우선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강의 제목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듯이 예산은 무엇이고 재정이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주면 제가 하나씩 답을 할 텐데요. 이거 제목이 아까 어렵다는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뭐고 또 재정은 뭔가? 재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살림이 아니고 나라 살림이다. 나라 살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가정의 이 살림살이 하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약간 좀 설명도 비교해가면서도 드릴 거예요. 근데 재정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재정은 나라의 살림살이. 그럼 살림살이는 뭐가 들어갈까요? 수입과 지출이 들어가죠. 어떻게 돈이 나라의 살림살이에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출이죠.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살림살인데 수입과 지출을 의미한다. 요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뒤에 정책이란 말이 하나 붙어 있죠.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 뒤에 정책이 붙어 있으면은 정부가 돈을 걷어서 쓰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재정 활동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옛날 경제학자가 정해준 건데요. 머스그레이브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라가 살림살이 하는 거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공공재를 공급한다. 이 공공재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나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서비스나 재화 즉 상품을 얘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깐다. 항만을 깐다.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한 사람이 못합니다. 또 경찰, 국방 이건 서비스죠. 이것도 한 사람이 못해요. 나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을 위한 거죠.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거예요. 이거 하려면 돈이 드니까 공공재의 공급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라가 위기를 당하거나 또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때 정부가 돈을 써갖고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빈부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부자라고 그 속에서 편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뭐냐? 단지 지출과 수입뿐만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정을 위해 재정 정책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는 이 과정 전체를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단순히 우리가 보듯이 장부의 돈의 개념,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곧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부도 이렇게 지출 항목이 있죠. 여러분들 가계부 쓰실 때 그러니까 나라도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도 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드렸고요. 재정 정책이란 말은 제가 이해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예산과 재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다 뽑아서 그리고 정부에서 그 예산을 수립하고 재정 이제 지출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나라에서 주인이 누구냐에 관한 질문이나 다름이 없어요.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인가요? 아니에요.
대통령, 국회의원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게 민주국가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의 그런 살림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죠.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라의 대표들,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선출직은 아니지만 임명직들이 있습니다. 뭐 정무직부터 해서 뭐 장관, 차관도 쭉 있죠. 우리가 뭐 높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선출은 안 했지만 선출된 분이 임명을 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위해서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100만 원 중에 30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죄송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리인들이 하는 소위 선출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못되면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재정을 우리 얼굴하고 비교한다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얼굴 보시면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눈이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두 개 있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은 구조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코가 두 개 있는 사람 없죠. 코는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얼굴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얼굴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 제가 눈, 코, 입, 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라 재정은 되게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재정이라는 것이 왜 꼭대기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얼굴이다 하는 거고요. 요거 보면은 얼굴에 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중앙정부가 있고 하나는 지방정부가 있고 돈 쓰는 데가 우리가 아까 30을 낸다 그랬는데 돈 쓰는 데가 두 군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중앙정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둘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국가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재정에서의 국가라는 것은 중앙정부를 국가라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무슨 국가재정법 이렇게 돼서 재정법 앞에 국가라는 말이 딱 붙으면 무슨 뜻이다? 중앙정부를 의미한다. 그러면 재정법 앞에 국가가 붙었으니까 지방은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겠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하게 중앙재정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국가재정법이라고 한다 해서 보통 많은 법의 이름 앞에 국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중앙정부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정부는 다 아시죠? 시, 군, 구 다 지방정부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 해보셔서 아십니다만은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요거 세 개를 보시면 돼요.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들 집에서 살림살이 하실 때 통장 갖고 계시죠? 막 통장 있죠. 수시로 그냥 쓰기도 하고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아들 딸이 용돈 주면은 거기다 들어가고 그죠? 요새 은행 이체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 막 통장에 해당되는 것이 이 일반 회계예요. 정부도 그런 통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통장들입니다. 이게 통장 1년 단위로 청산이 되는 통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회계 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별 회계라고 있어요. 그 특별한 회계니까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손자 손녀들 장학금 줘야 되겠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애들 학비의 일부는 내가 내겠다. 큰 꿈을 가지시고 요거는 딴 용도로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시장 가서 할 때 그 통장을 안 건드리는 거죠. 그게 특별 회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통장. 이것도 특별한 목적을 위한 건데 앞에 얘기한 특별 회계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은 이 통장은 예를 들어서 나의 노후 안정 기금이다라고 생각해 갖고 내가 특별히 통장을 하나 계속 적립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요 세 개의 나라 통장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는 요거는 세금을 걷어서 재원이 조성이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특별 회계하고 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전력 기반 기금. 기금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여기에요. 전력 기반 기금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 가정에서 전기 쓰시잖아요. 그 전력 요금을 냅니다. 전기 쓰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전기 쓴 돈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3.7%는 나라의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라 그러는 걸로 들어가요. 내가 안 쓴 거예요. 근데 내시잖아요. 이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부담금이 보통 몇 개나 될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돈. 여러분들 내는지 모르셨죠? 전력요금 여러분 쓰는 돈이 다 나가는 줄 알았죠? 대부분 그렇게 아세요. 근데 내가 안 썼는데도 돈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요새 경로 5,000원, 7,000원씩 하는구나. 5,000원 하다 올라갔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관에 가는데 영화관에 가면은 영화를 한 편 보면은 그 영화 본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7,000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요.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기금 여기 들어가는 거. 책을 사 보시잖아요. 그럼 문예 지능 기금이라는 기금으로 들어가요. 무려 64가지나 됩니다. 그 정부의 중앙행정부처들이 다 한 개 이상, 어떤 부처는 2개, 3개 이렇게 기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주머니는 3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예산이라고 제가 폭넓게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를 요것도 이름이 똑같아요. 요것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과 기금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맨날 하고 있는 게 예산안 및 예산안 심의라고 알고 계신데 정확한 이름은 예산 및 기금. 요거 심의예요. 요거 3개를 심의한다 그거예요. 요거 예산 요거 2개만 하는 게 아니고 요거까지 심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하고 기금하고 이게 전출입이 돼요. 왔다 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들이 심의를 안 하는 게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개를 한꺼번에 심의를 합니다. 지방 정부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일반 재정이 있고 지방 정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 재정은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활동하실 때 보면은 교육세 내시죠? 예, 교육세.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갖고 교육 재정에 쓰라고 한 20% 정도를 내려줍니다. 내국세 중에 20% 많이 내려줍니다. 그럼 요걸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 재정을 위한 교육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체적인 나라 재정의 얼굴인데 우리는 중앙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왼쪽에 세 개를 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돈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중앙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인데요. 금년 거만 보시죠, 일단. 네. 금년 거 보시면은 일반 회계가 전체 지출이 예산에 잡혀진 게 640조 정도 됩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요. 저도 안 와요. 맨날 뭐 조 단위로 뭐 연구할 때나 뭘 일을 할 때 보면은 다 조 단위의 이 돈을 들여다보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큰지 전혀 저도 아직도 평생 이걸 봤는데도 감이 안 옵니다. 640조 정도 되고요. 이 중에 370조가 일반 회계입니다. 이 주머니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기금이 거의 한 200조 돼요.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 가운데 요것이 특별 회계입니다. 그래갖고 이 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긴 하지만은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큰 돈이다 하는 것. 그래서 국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재정 수입의 규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이제 세금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까 이제 제가 100만 원 가지고 한 3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그 모양을 보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예산이다 하면은 요게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가 들어가 있다 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 주머니 두 개, 통장 두 개 합한 거예요. 요거는 주로 국세 수입이 주 재원이다. 세금 걷는 것이.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보면 425.4조인데요. 예산 수입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쓰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목표가 이만큼인데 국세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라 그래서 요거는 뭐 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땅을 팔거나 여러 가지 권리를 팔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세금 외에 기타 수입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금 수입이 있다 그랬죠. 그 200조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중앙 정부의 전체 예산이 625.7조, 그러니까 625조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표가 복잡합니다만은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일반 회계가 있고 뭐 기획재정부가 운영을 하는 거고 등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 목표가 400.5조라고 말씀드렸어요. 400조라고 생각을 합시다. 편하게 400조. 금년도에 나라가 살림을 위해서 걷어야 될 국세가 400조 정도 되는데 요거 금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도 뉴스에 요새 뭐 엄청 많이 나와갖고 아실 거예요. 대개 한 60조 정도를 못 걷었다. 덜 걷었다가 아니고 못 걷은 거예요.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정부가 목표로 한 아까 재정 정책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못 걷은 거죠. 다. 못 걷은 게 무려 60조가 된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세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국세가 금년에 새로 예상을 한 게 원래 400조를 걷어야 되는데 한 340조밖에 못 걷는 거예요. 60조가 덜 거치는 거죠, 금년에. 근데 요거를 중요한 세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소득세는 대략 우리 경제 성장률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금년에 예측 오차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덜 거친 거죠, 많이. 그다음에 법인세는요.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그래 갖고 이제 8월 달에 큰 기업마다 이제 내년도에 낼 법인세를 금년에 한 절반 정도 보통 냅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를 또 내고요. 그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할 때 법인세를
중간연합에서 덜 냈다 하는 뜻은 뭘까요? 금년도에 사업이 잘 안 됐다. 금년에 사업해서 이익 낸 거를 가지고 내년에 세금을 내는 게 법인세거든요. 내년 법인세에 잡히는데 금년도에 중간 예납할 때 보니까 야, 이건 작년에 비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아예 법인세 예납을 못 했어요. 0원 냈어요. 0원. 뭐 그래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이건 작년에 20%도 못 냈어요. 작년 낸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금년에 대기업의 실적이 무지무지하게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법인세가 좀 덜 들어오겠구나. 금년도에도 덜 들어오고. 그래서 쭉 부가가치세가 73.9조.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세가요. 요 세 가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전체 세금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데 요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요? 비중이 80%. 그러니까 나머지 20%가 그 많은 세금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세 가지가 제대로 들어와야지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세제실에서 다시 한번 추계를 해보니까 59.1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하면 그거 빌려야 돼요.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우리 개인으로 보면 뭐 차용증도 쓰고 은행에 가서 뭐 대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렇게 안 해요. 정부는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 채권을 발행을 해갖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매입하도록 하거든요. 그럼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0년짜리 발행을 했거든요. 60년짜리 발행을 하면 우리 다 없어요. 60년짜리 그죠? 앞으로 60년 더 사실 분이 계실 것도 같고, 예. 뭐 지금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하면 지금 60세 정도 되면은 뭐 60년 채권 빚을 갚을 수도 있겠네요. 자, 나라는 그렇게 돈을 빌리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금년에 원래 쓰겠다고 하는 돈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 쓰는 건 누구를 위해서 쓴다? 우리 주머니에서 했으니까 우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거의 60조에 관한 정도의 돈을 못 씁니다. 왜? 세입 경정을 안 했으니까. 부족한 돈을 그냥 둔 거예요. 금년에는 부족한 대로 그냥 쓴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다가 20%를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청에다가 교육 사업을 한다고 지방교육에다가 20% 내려줘서 국세 중에 40%를 지방에다 내려줘야 되는데 60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40%라고 생각해 보세요. 60조의 40%는 얼마예요? 462 24. 24조 원의 돈이 지방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그 옛날에 동사무소라 그랬는데 요새 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복지행정. 네. 네. 제가 잘 가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새로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갖고 옛날 한동안 또 주민센터라고도 하고 거기서 좀 어렵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많은 예산들이 지금 잘려서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고양시 주민인데요. 고양시에서는 지금 고양페이라고 그래서 서울에서 주는 제로페이처럼 생긴 건데 원래 10% 주다가 7% 줄이다가 지난 한 달은 못했어요. 왜? 재원이 없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부가 보시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60조 거의 60조 가까운 돈을 빵꾸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빵꾸 났으면 자 우리 집안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애들도 있고 근데 아빠가 야 금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돈 벌어갖고 올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 정도를 못 채웠어요. 그럼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 안 져요? 그냥 야 없던 일을 하고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되나요? 적어도 사과는 해야죠.
야, 내가 너 학원 이번에 보내기로 했는데 애들한테 학원 3개 보내줄게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돈 못 벌어왔으니까 2개만 가고 1개는 그냥 이번에 쉬어라. 학원 가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근데 아빠가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돼요? 아빠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빠가 책임지고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거 사과를 했나요? 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뭐 60조 부족하다 그러면 아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걸로.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오늘 하시고 가시면 오늘 저하고 강의 이렇게 듣고 뭐 하는 거에 목적은 달성이 되는 겁니다. 재정 수입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무려 14개가 있지만 아까 3개가 한 80%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기금 수입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세금은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하는데 국세가 아까 14 정도 된다 그랬는데 지방세는 몇 개나 될까요? 11개나 돼요.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부동산 거래하면 당연히 취득세 들어가죠. 담배 교회 우리 다 여기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여러분 집사님들 계시니까 담배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등해서 무려 11가지나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대략 어느 정도로 비중이 되냐 하면요. 3대 1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국세가 여기 보시면 75%, 그다음에 지방세가 25%. 그래서 3대 1 정도로 걷는다. 그러니까 징세 능력이 중앙이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3대 1로 걷는다.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금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얼마나 걷어서 얼마나 쓸래 하는 거를 예산안 내면서 같이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기로 5년 동안을 중기라고 하는데 5년 동안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니까. 대략 그림은 봐놔야 되잖아요. 금년 먹고 그냥 우리가 다 없앨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살림사의 그림을 미리 그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제 제가 400조 정도 된다고 한 게 이건데 이게 이제 60조가 덜 들어오는 거고요. 24년 보면은 금년보다 확 줄었죠. 줄은 이유가 뭐예요? 요게 340조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는 건데 세입 경정을 안 해서 400조로 그냥 놔두다 보니까 모양이 줄은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이것만 아셔도 대한민국에 이거 아시는 분이요 0.1%도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당연히 돈은 적은데 숫자를 안 바꿔놓는 바람에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약간은 늘어날 것이다. 실제는 세외 수입, 기금 수입 200조 정도 된다 그러네. 216조.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이 3.7%다. 근데 사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24년 내년 예산이에요. 지금 심의하고 있는. 요게 금년에 340조 거쳤잖아요. 내년에 368조가 거칠까요? 그거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알아요. 왜냐?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거잖아요. 숫자 만지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제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KDI에서 오라고 초청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와야 될까? 젊었을 때죠. 30대 때.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국에 있으면 그것도 또 뭐 재미도 있고 외국 애들 가르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고 하다가 우리 어머니 그때만 해도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어머니도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들어왔어요 한국에. 저한테 주어진 일이 뭐냐? 이런 5년 동안의 경제 전망을 하고
그때만 해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수립하는데 총량 부분을 네가 맡아라. 그래서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일이 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경제 성장 부분의 예측을 맡았어요.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제가 내년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좀 크게 불려놨다. 이걸 불려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돈을 내년에 많이 쓰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걷는 거는 조금 걷고 쓰는 거는 많이 쓰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예, 걷는 거보다 쓰는 게 많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빚을 진다는 얘기죠. 야, 이건 뭐 여러분들 잘 돌아가십니다. 좀 머리가 좀. 그래서 빚을 많이 진다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나라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일을 하나요? 나라가 어떻게 빚을 갚아요? 뭘로 갚아요? 예,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제가 이거 대학원 강의를 할 때요, 이런 걸 물어보면 대학원생도 잘 몰라요. 나라가 어떻게 빚을 갚지? 나라가 무슨 사업을 하나? 나라는 영리기관이 아니에요. 나라가 빚을 진다고 하는 거는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걷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쓰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차환 발행을 하는 거예요. 국채 만기가 되면은 또 국채를 발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를 줄이고 싶으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국민들한테 무리하게 세금 걷는 거는 반발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년도에 요거는 좀 과장이 돼서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재정 적자가 지금 예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 적자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 표를 설명할게요. 아까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국민 부담률. 요거 조세 부담률은 23.2%고요. 국민 부담률은 뭐냐 하면요, 세금이나 기금에 부담금 내는 거 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연금을 내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이제 고용보험에 이제 보험료도 내야 되고 산재도 그렇고 건보료도 내야 되고 그죠? 다 내야죠. 그래서 세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소위 사회보장기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담이 꽤 무거워요. 그거 내느라고 뼈골 빠집니다. 그거 굉장히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만큼 내가 그렇게 혜택도 안 받는데, 아니 건보료 난 병원에 1년에 가봐야 뭐 한 돈 10만 원도 안 쓰는데 매달 뭐 몇십만 원씩 내라 그러니까 힘들죠. 거기다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이제 우리가 요즘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혜택 받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지금 다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다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31%를 내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31%. 이게 여기 숫자상으로는 줄어들게 보이지만 대략 금년에는 이게 좀 뻥튀기가 돼 있어서 그렇지 대략 한 30%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10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내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다. 쓰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다. 나라가 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국민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은근히 다른 나라는 얼마나 낼까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덜 내는 나라도 있고 미국은 우리보다 약간 덜 냅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무래도 복지를 많이 강조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내고 북유럽은 뭐 복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많이 더 냅니다. 그렇게 대략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내년 예산안에서 이제 재원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아까 제가 가계부 쓸 때 지출 항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라도 그런 지출 항목이 있어요. 12개 분야로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질문하신 김에 여기 재원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배상에 12개 항목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고 문제가 없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여기 12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죠. 근데 내년도 2024년 예산을 보시면 연일 매스콩을 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R&D라는 예산이에요. 맨 5번에 붙어 있죠. 무려 16.6%나 금년에 비해서 줄여놨어요. 그러면 요게 31조에서 26조로 줄였잖아요. 한 5조 정도 줄였거든요. 근데 R&D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이 연구 개발을 해요. 근데 이 기초 과학에 대해서는 안 그러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깎았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니까 카르텔을 형성해 갖고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는 기술이고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안 되는데 나눠 먹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뻥튀기를 해놔 갖고 무려 26조 아니 금년에 31조 이게 계속 늘어나면은 금년에 한 32조 정도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이거를 확 예산을 날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당연히 되죠. 야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데다가 돈을 조금 넣어갖고 우리가 미래가 있겠어? 국회에서 지금 논란이 많아갖고 엊그제 추경호 그 부총리가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 요거 5.9조에서 조금 더 늘려놓겠다. 수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도 지금 과학자들이 난리를 쳐갖고. 그다음에 여기 저 줄어든 예산 보면 12번에 일반 지방행정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2번에 다 마이너스예요. 세모표는 마이너스입니다. 정부에서 숫자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앞에 세모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요건 마이너스고 세모표가 없으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세모표 16.6% 요 퍼센트인데요. 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래서 교육하고 그 일반 지방 행정은 뭐예요? 각각 20%씩 내국세를 교부한다 그랬잖아요. 지방 정부에다가. 근데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금이 덜 거치다 보니까 금년 대비 내년에 상당한 정도로 마이너스로 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깎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원 배분의 문제가 그렇게 있습니다. 쉽게 종합을 해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방이 7대3으로 거둘 때는. 근데 40%를 지방에 내려다 주다 보니까 쓰는 비중은 4대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7을 걷고 지방이 3을 걷어서 쓸 때는 중앙이 4만 쓰고 지방이 중앙보다 더 씁니다. 6을 씁니다. 왜냐? 걷는 거는 중앙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걷는 쪽이 걷는 거죠. 그래서 잘 걷어서 교부를 해서 지방에다 내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가 있는데요. 네. 예산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적잖아요, 지금요. 네.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 적자가 나다 보면은 23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625조, 638조에서 수입과 지출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쌓이면은 소위 빚이 되는 겁니다.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요. 요 국가 채무의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요 아래 거를 보시면은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그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위 거보다는 아래 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위 거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보장 기여금은 수입이 더 많아요, 지출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정부의 빚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아래 걸로 보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빚이 최근에 와서 엄청 늘어났죠. 그래서 나라 빚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 그림인데요. 우리나라가 맨 아래 거예요. 제일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보이기는. 맨 위가 240%, 250% 이렇게 일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미국, 유로 지역, OECD 평균에서 대략 비슷하게 갑니다. 120에서 130% 정도 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괜찮다. 여기 우리나라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국민 소득의 한 11%, 1997년 IMF 위기 전에는 뭐 10%대 정도였다가 지금은 이게 5배 정도 늘어났어요. 50%까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 추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이 앞서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이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걱정이 되시죠. 우리들이 당장 빚 갚아야 될 처지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 채무가 향후 5년 동안 아까 계획을 세우게 돼 있다 그랬는데 금년에 50% 정도 되고요. GDP 우리 국민 소득의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현재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거고요. 국민 소득에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되면은 앞으로 한 40년 뒤에, 5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 50%대였다가 여기 보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192%. 일본 뺨치게 늘어난다. 이것만 그냥 대략 그림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요. 국민연금기금, 건강보험기금 이거 적자 날 거 뻔한데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자로 돌아섰을 때 나라에서 이 적자를 보존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보존을 해주라는 것이 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안 주면 끝이에요. 안 줘도 법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들어가 있지가 않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200% 넘어가죠. 근데 안 줄 수 없겠죠. 네.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 안 볼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뭐 지금 나와 있지만 걱정이 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걸 일단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세금 더 걷어야 돼서 아까 국민 부담이 내 주머니에서 30이 아니라 이제 40 나가야 되고 50 나가야 되고 어느 국민이 그걸 좋다고 그러겠어요? 정치인이 재선돼야 되고 자기가 선거를 통해서 뽑혀야 되니까 세금 더 올린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여윳돈은 나라에 뻔해요. 우리 가정 아니면 기업 아니면 나라가 쓰는 건데 부족한 돈을 나라가 갖다 쓴다고 하면은 우리 민간이 돈을 빌려다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돈 쓸 때는 많은데 민간에서 여윳돈은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오르죠.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고금리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그런 세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 나라 빚이 늘어나면 못 믿겠다 이 정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네. 네. 2024년도만 네. 다른 해보다 적어요. 이선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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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년도 총선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금년을 워낙 그 뻥튀기해서 예측을 해놔갖고 금년도 대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내년에 금년보다 조금은 늘어나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워낙 뻥튀기 예산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예상해 갖고 늘여놓은 게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아까 네, 이제 뭐 나라 빚이 많아지는데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빚 관리는요. 이게 선진국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빚을 1년에 얼마 이상 지면 안 된다. 나라빚 전체적으로는 얼마 이상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준칙이라고 해요. 지금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에요. 이게 될까요? 근데 안 될 겁니다. 내년에 선거 있고 힘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목 자승자박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분간 계속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제 뭐 예산은 이제 편성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니 정부에서도 꼼수를 내고 국회의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네,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는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대통령 예산이에요. 내가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다 선거에서. 그거 해야죠. 국민들하고 약속인데. 그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산실에다가 이거 대통령 예산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이거를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뭐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만은 뭐 낙타코 처박기라 그래갖고 낙타가 자기가 들어갈 틈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부터 집어넣는데요. 코를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틈이 생기면 몸이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업 예산을 할 때 첫 해는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맛배기로 해요. 그 다음 해가 되면 야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하지 마?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건비 안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사업에서 사업비를 늘려놓고 인건비를 확 줄여놓습니다. 근데 인건비를 갖다가 줄여놓는다고 해서 실제 인건비가 안 나가나요? 인건비 나가야죠. 결국은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또 나가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편법들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방법은 이제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예산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예산들을 뭐 마구잡이로 이제 책정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이게 포퓰리즘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나라 망치는 예산 이게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 우리 톡방에 누가 이런 거 올렸어요. 야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유학 와서 보니까 중국에는 없는 이런 엄청난 특혜들이 한국에는 많다. 이거 타먹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무료거나 할인이거나 감액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엄정하게 심사가 되지 않고 이게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하는데 중국 유학생들도 뭐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혜택이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나라로 얘기를 하면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아 퇴치하고 실용주의 노선 이런 것들을 해갖고 대통령에 지금 또 당선이 돼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 아르헨티나가 한동안 10위권 안에 들었던 나라인데 지금 어떤가요? 어렵죠. 인플레도 심하고 뭐 나라 돈 가치는 뭐 형편없이 떨어지고 이게 뭐냐 하면은 소위 인기 영합적인 정책, 국민들한테 실제 혜택은 안 되면서 돈을 뿌리는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거예요. 빚만 진 거죠. 그러면서 성장은 잘 안 되는. 그래서 네, 국회의원도 많고 왜냐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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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쌓이신 게 많아요. 네, 국회의원 수를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낼까요? 네, 뭐 시간이 너무 좀 지났으니까 한 3분 초과했는데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 결론 부분하고 끝낼게요. 앞으로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예산정책처의 경제분석실장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여당하고 야당에서 똑같은 조사 분석 이런 걸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고
라고 해서 이제 의견 달라고 왔는데 민주당에서 무슨 의견서가 왔냐, 질의가 왔냐 하면 지금 우리 부가세가 얼마예요? 10%잖아요. 이거를 8%로 낮추겠다. 왜 낮추면은 이거 물건 살 때 하는데 물건값이 떨어질 거다.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건이 더 팔리면은 세수는 더 거치고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을 할 텐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온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게 여당에서도 오고 야당에서도 오고 그래갖고 결론을 어떤 식으로 냈냐 하면 다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에서 팔리는 걸 보면 부가세를 낮춘다고 물건값이 안 떨어져요. 별로.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양당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실장할 때인데 우리가 내일 아침 8시에 전체 우리가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하니까 너 7시까지 와갖고 보고를 다시 해라. 그래갖고 보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정책위원 의장 하시는 분이 흔쾌히 그거를 또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정치 세계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가세 낮추는 것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하고 이제 결론을 내고 들어가셔갖고 전체 의원총회를 하면서 부가세 내리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아침 8시 의원총회였는데 하지 않겠다. 당론 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재정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라든지 국민의 의견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국회의원, 언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셔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좀 더 건전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